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요, 수년간 쌓아둔 코인을 시장에 내놓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 줄이에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보유 전략에서 AI 인프라 수익 계약 매출으로의 전환이죠. 이 흐름이 이어지면요, 채굴업체 주가를 보는 평가 기준도 바뀌고 비트코인 시장의 수급 해석도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채굴업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가 80억 달러 이상으로 잡힙니다. 원래 채굴 기업들은요, 채굴한 코인을 장기 보유해서 재무제표에 쌓아두는 이른바 트레저리 전략을 유지해왔죠. 그런데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유 물량을 일부 혹은 대규모로 현금화하고 그 돈을 AI 고성능 컴퓨팅 HPC, 데이터 센터 임대 코로케이션 같은 인프라 사업으로 돌리는 흐름이 업계 표준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코인을 들고 버티는 회사에서 전력과 서버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회사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채굴업체들이 AI 데이터 센터로 옮겨가기 쉬운가? 채굴 시설의 강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렴한 전력 접근성. 두 번째, 대규모 서버 운영 경험. 이 두 가지는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본질이기도 해요. 채굴업체 입장에선 기존 설비와 전력 인프라를 활용해 채굴, 연산 서비스로 재배치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구체 사례를 보면 더 또렷해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다음으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거론되는 마라 홀딩스는요, 약 40억 달러 규모 보유분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흐름이 붙습니다. 보유량은 53,822 BTC로 제시되고요. 그 가운데 약 28%는 대출 또는 담보로 제공된 상태라는 설명이 따라요. 또 비트디어는요, AI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 보유 비트코인을 전량 처분해 현재 0 비트코인으로 정리됐다고 묘사됩니다. 여기에 클린스파크, 라이어 플랫폼스도 조직 재편 경영진 개편 등과 맞물려 AI 전환을 가속하는 흐름으로 묶이죠. 포인트는요, 팔았다 자체가 아니라 파는 이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서는 더 강한 문장이 나옵니다. 상장 채굴업체의 호들 시대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죠. 상징적인 사례로 코어 사이언티픽이 언급됩니다. 1월에 19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약 1억 7,500만 달러에 매각했고 평균 매각가가 개당 약 92,1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매각 이후 보유량은 1000BTC 미만으로 잡히고요. 2024년 12월 31일 기준 2,537BTC였는데 매각 이후 약 630BTC 수준으로 줄었다는 흐름이죠. 그리고 경영진이 채굴 부문을 사실상 축소 국면 런오픈으로 규정하면서요, AI HPC 코로케이션으로 전환되는 동안 기존 부지는 최소 운영 수준으로만 돌린다고 설명했다는 대목이 핵심입니다. 즉, 채굴이 본업이 아니라 채굴은 유지, 본업은 전환이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 배경은 결국 수익 구조 차이예요. 비트코인 채굴 수익은요, 토큰 가격, 네트워크 난이도, 반감기, 전력비 같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크게 흔들립니다. 코인데스크 서술에서는 2021년 강세장 당시 최고 90%에 달했던 채굴 수익률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표현까지 나오죠. 반면 AI 연산 서비스는요, 장기 계약 기반 매출이 가능해서 수익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같은 일 메가와트 전력이라도요, 채굴에 투입할 때보다 AI 데이터 센터로 돌릴 때 더 높은 마진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비교가 이 전환의 핵심 논리로 제시됩니다. 투자자 코멘트도 분위기를 더 자극합니다. 비트제로 투자자인 케빈 오리어리는요, 채굴 장비를 제거하고 하이퍼스케일러의 AI 데이터 센터를 임대한다고 발표할 경우 주가가 5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하죠. 이건 비트코인 수요가 사라진다는 얘기라기보다요,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라이엇은요,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로부터 채굴 중심 대신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즉, 업계 내부뿐 아니라 주식시장 쪽에서 전환을 요구하는 힘이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월가의 시선도 바뀌고 있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JP모건 분석가들은요, 채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AI 고성능 컴퓨팅 HPC, 계약, 데이터 센터 건설 진척이 핵심 논의 주제로 올라왔다고 설명합니다. 코인쉐어스의 매튜 키멀은요, AI로 전환한 채굴업체의 기업 가치가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전력 인프라와 계약된 컴퓨팅 수익에서 비롯돼 주식시장 투자자에게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진단을 제시합니다. 요약하면요, 레버리지 비트코인 주식에서 디지털 인프라 주식으로 분류가 이동하는 느낌이죠. 다만 이 흐름이 비트코인 수급에 주는 영향도 같이 봐야 합니다. 채굴업체들의 매각은요, 약세 구간에서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기사 서술에서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 약 12만 6천 달러 대비 40% 이상 하락한 상태라는 문장이 반복되죠. 그런데 이번 매각은요, 과거처럼 운영비 충당을 위한 생존 매도라기보다 AI 전환을 위한 전략적 재편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같이 붙습니다. 결국 공급 압력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매각이 이어지느냐로 측정됩니다.
기업별로 보면 전략이 더 갈립니다. 코인데스크 정리에서는요, 아이렌은 보유형 BTC, 테라울프는 15BTC, 사이퍼 디지털은 1500BTC로 과거 최고치 2284BTC에서 감소 라이엇은요, 과거 매달 생산분을 전량 매도했고 데이터 센터 부지 인수 과정에서 약 1100 비트코인 포함 물량을 처분했으며 2025년 마지막 2달 동안 2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각했다는 서술이 들어갑니다. 현재 보유량은 18,005 비트코인, 최고치 19,368 비트코인에서 줄었다고 정리되죠. 즉, 누가 더 많이 들고 있냐가 아니라요,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 자체가 회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추가로요, 헛팔은 자체 보유량이 13,696 비트코인으로 제시되지만 비트코인이 더 이상 장기 전략의 핵심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냈다는 설명이 따라 붙습니다. 클린스파크는 13,513 비트코인을 생산적 자본으로 보고요, 현금화, 커버드콜, 담보대출 같은 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비트팜스는 1827 비트코인으로 과거 최고치 3,301 비트코인에서 감소했고요, 더 이상 비트코인 회사가 아니다 라는 발언이 인용됩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 장호가 아니라 기업이 무엇을 본업으로 삼는가를 드러내는 지표로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텍스트 묶음이 말하는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채굴업체 보유 비트코인 80억 달러 이상이 AI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두 번째, 트레저리 호들 전략이 깨지며 코어 사이언티픽의 1900BTC 매각 약 1억 7,500만 달러 같은 사례가 등장했다. 세 번째, 채굴 수익의 변동성과 AI 계약 매출의 안정성 차이가 사업 전환의 본질이다. 4. 행동주의 압박과 월가 평가가 채굴주를 디지털 인프라주로 재분류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5. 시장 변수는 두 갈래다. 채굴업체 매각이 만드는 단기 공급 압력, 그리고 AI 전환이 만드는 중기 밸류에이션 재평가다. 이 국면에서요, 투자자는 비트코인과 채굴주를 같은 논리로 묶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수급과 거시 변수의 게임이고요, 채굴주는 점점 전력 인프라와 계약 수익의 게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 4가지로 잡으면 좋아요. 1. 채굴업체의 순매도 속도. 2. HPC 계약 체결 규모와 계약 조건. 3. 데이터 센터 전환 캐펙스와 자금 조달 방식. 4. 해시 프라이스와 전력비 환경이 채굴 부문에 남기는 압력. 정리하면요, 이제 채굴업체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냐보다 전력을 어떤 현금 흐름으로 바꾸고 있냐가 더 중요한 회사로 바뀌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알맞는 대응을 구색해 보겠습니다. 제 대응의 실마리의 근거는 담백하고 쉽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겁에 지려 도망칠 때 블랙록의 IBIT 거래량을 보세요. 끝없이 폭락하던 그날 IBIT는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데이터가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는 여러분을 속일 수 있지만 데이터는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 망했다는데 왜 누군가는 13조 원 어치를 그 자리에서 쓸어 담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때문에 지금 상황을 단순한 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월가와 국가라는 새로운 주인에게 강제로 넘기기 위한 기획된 수탈의 과정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들이 파놓은 가장 잔인한 덫, 클래리티 법안 404조의 실체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코인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그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의 저축예금 평균 금리는 고작 0.39%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약 규제가 풀려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이자를 고객에게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단숨에 5%에서 8%까지 치솟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산가라면 0.39%를 주는 은행에 돈을 썩히겠습니까? 아니면 8%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겠습니까? 미은행 연합은 이미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허용되는 순간 미국 전체 은행 예금의 35%, 무려 6.6조 달러가 은행 금고에서 증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빠져나간 돈의 3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곧 은행업의 사형 선고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월 29일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표결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공화당 의원 1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월가의 충복이라 불리는 민주당 의원 11명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가가 민주당을 앞세워 트럼프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6.6조 달러 꿀통을 지켜주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골든 예산이고 AI 인프라 자금이고 국회에서 단 한 푼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였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골든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유동성 브릿지를 파괴하려는 월가의 요구를 받아준 겁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가 마주한 진짜 공포는 돈, 정확히 말하면 부채의 이자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고금리 상태에서 매년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국방 예산을 통째로 잡아먹을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역사적 유산인 그린란드 골든을 짓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이 부채 이자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월가가 트럼프의 심장부에 심어놓은 그리고 가장 우아한 트로이의 목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인물이 지금의 하락의 트리거로 거론되었는데요. 평소 트럼프라면 경기를 일으키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왜 워시의 지명 소식에 기다렸다는 듯 최고의 선택이라며 찬사를 보냈을까요? 자기 식구니까요. 월가는 트럼프의 통제 불가능한 행보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이권을 수호할 말 잘 통하는 관리자가 필요했고 그 적임자가 바로 워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워시가 휘두를 역설적 규제라는 칼날에 있습니다. 워시는 트럼프의 요구대로 금리를 1%대까지 공격적으로 인하하며 비위를 맞추는 척하겠지만 동시에 연준의 거대한 대차대조표를 잔인하게 축소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는데 실제 시장의 돈줄은 마르는 기묘한 현상, 즉 유동성 진공 상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AI 인프라 같은 생산적 자본으로의 자금 흐름은 장려하되 가상자산과 같은 투기적 유동성은 시스템에서 고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인선의 본질은 비트코인의 완전한 자유를 거세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월가가 규제하고 월가가 검열하며 월가가 수수료를 뜯어가는 제도권 비트코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왜 전 세계 큰손들이 개인 지갑을 버리고 블랙록의 IBIT 뒤로 몰려가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월가가 허락하지 않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걸 그들은 이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예치하고 고수익을 받으며 하락장에 대응하던 통로가 차단되자 가상자산 시장 내 가용 유동성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지선 역할을 하던 대기 매수세를 증발시킨 것이 이번 폭락의 숨은 원인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마 비트코인 정말 끝났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말로 진짜 거물들의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가와 트럼프가 저렇게 지저분한 뒷거래까지 해가며 비트코인을 제도권이라는 우리 안에 가두려고 안달이 났는데 이게 가치 없는 쓰레기라면 굳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블랙록의 IBIT가 역대급 폭락장 속에서 13조 원이라는 미친 물량을 왜 대놓고 쓸어담고 있을까요? 저들은 입으로는 위험을 외치지만 손으로는 여러분이 던진 그 피 같은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든 개미든 투자의 본질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누가 더 싸게 사서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 이 뻔한 원칙 하나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대체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 건가?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숲을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실전에서 필요한 건 바로 앞에 놓인 나무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다음 주에 뭘 체크해야 하는가? 이게 진짜 절실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관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입식 지표 디오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든 건 무료로 진행되고요. 왜 지금 단기 관점을 오픈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손익비가 극도로 좋은 구간입니다. 딱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가격과 유동성의 괴리입니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14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폭락을 거쳐 무려 5만 달러의 유동성 갭이 발생한 겁니다. 하방 압력은 이미 6조 달러 증발과 함께 터져 나왔지만 상방으로 열린 공간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둘째, 공포의 정점과 실물 프리미엄입니다. 서구 시장에서는 패닉셀이 터졌지만 아시아에서는 22달러라는 기록적인 프리미엄을 주고 실물을 사재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물이나 ITF에서 투매가 나올 때 실물 자산의 프리미엄이 붙는 신호는 늘 구조적 바닥이었습니다. 즉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때의 폭발력이 압도적인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 2026년의 타임라인입니다. JP모건의 베이시스 트레이드 상품이 가격을 누르는 힘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케빈 워시가 설계하는 6.6조 달러 예금 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죠. 지금은 이를 잃을 각오로 10을 가져갈 수 있는 몇 년 만에 찾아온 비대칭적 기회의 구간입니다. 무작정 묻어두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더 똑똑한 방법으로 디오스를 활용해 시장을 읽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박스권이 형성되면 상단에서 일부 매도하고 하단에서 재매수하는 박스 매매로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적어드린 신청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디오스를 적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놓치지 않게 꼼꼼히 검토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